자, 역시 외부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그 포터의 5 Forces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봅시다. 포터가 5 Forces 프레임워크를 어떤 식으로 도출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이제 석사 때인가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때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의 어떤 전략적인 이론들이 이제 경제학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그 경제학의 한 분야가 산업조직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산업조직론에서 가장 핵심이 SCP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SCP 모형은 뭐였어요? 쓰면 잠깐 어떤 산업의 스트럭처가 그 기업들에게,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컨덕트 써봅시다. 스트럭처, 컨덕트, 그 다음에 성과, 퍼포먼스.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조, 행위, 성과 모형이다 라고, 산업조직론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산업 구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부했었죠. 그죠? 특히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완전 경쟁, 그죠? 퍼펙트 컴피티션,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그죠?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다 기억나세요? 이거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과점이다, 올리고폴리다, 그죠? 모노폴리다.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 구조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산업의 구조가 모노폴리냐, 독점이냐, 그 다음에 과점이냐,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퍼펙트 컴피티션, 완전 경쟁이냐, 컴피티션이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이냐, 모노폴리스틱, 독점적 경쟁이냐, 이 네 가지를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위험 요인이 적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을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금 5페이지에서는 그 5 Forces Framework 이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죠? 한 산업의 위험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죠? Entry, 그죠? 그죠? 그 진입 위험, 그죠? 진입 위험. 그 다음에 라이벌리, 경쟁 위험. 사실 경쟁 위험에 이제 경쟁 수준을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어떤 책에서는 이제 경쟁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진입, 그 다음에 공급 구매, 그 다음에 대체재 위협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5가지 포인트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위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진입, 그 다음에 공급자, 구매자, 대체재 위협이 경쟁 수준을 결정한다고 소개된 책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5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 그림을 확인하고요. 6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자, 거기 그 진입자 위협, 엔트리. 진입자 위협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개념. 진입 장벽에 대한 거. Barrier to Entry. 진입 장벽을 꼭 기억하세요. 진입 장벽.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으면은, 자, 이런 산업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고자 하는데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진입 장벽이 우리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입자 위협은 뭐예요? 새로운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위험 요소죠. 그죠? 다시요. 진입 위협이라는 건, 혹은 진입자 위협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어떤 산업에 혹은 시장에 진출할 때 겪게 되는 위협, 그리고 진입 장벽의 높고 낮음의 유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6페이지에 정리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입장벽이 어느 때 발생하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규모의 경제 배웠나? 배웠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게 단위 원가, 유닛 코스트죠. 여기가 이제 생산량이고, 이것도 다 복습이에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거, 그죠? 자, 여기 지금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단위 원가는 계속 줄어들어.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최저가 됐다가 그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진입자 위험이 발생한다. 왜냐? 신규 기업의 진입 원가가 먼저 진입한 기업의 원가보다 높아지게 된다. 사실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경험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경험 곡선 효과도. 왜냐하면 자,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존 기업하고 신규 기업을 비교해 보면 생산량은 어떤 기업이 더 많겠어요? 기존 기업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규 기업은 단위 원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그래프로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자, 별표라는 재화가 있어. 현재 이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를 A, B, C, D 업체가 5,000 단위씩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모두 몇 개를 생산해요? 몇 개의 단위를? 자, A, B, C, D 4개니까 5 곱하기 4에서 2만 개, 그죠? 2만 개가 생산돼요. 2만 개가, 그죠? 근데 이 별표 재화가의 최적 생산량, 다시 얘기해서 이 단위 원가가 최소가 되는 생산량은 22,000이야. 그러니까 그램으로 설명하면 여기가 22,000 정도 되겠지. 그리고 21,000 공생략할게요. 여기가 2만. 그럼 현재 이제 4개의 기업을 가지고 5,000개씩 생산하는 걸 다 합쳤을 때 이 단위라고. 어떤 친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규모의 경제는 단일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단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입장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생산량을 다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E라는 기업이 이제 진입하려고 해요. 응? 그러면은 몇 개를 생산해야 돼, 지금? 첫 번째는 2,000 단위를 생산할 수 있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A, B, C, D 4개의 회사가 4개의 기업이 별표라는 재화를 5,000개씩 생산하다 보니까 2만 개잖아. 그죠? 그러면 최적 생산량을 맞추려면 2,000개 가지고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2,000개 생산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은 다 5,000 단위씩 생산하는데 이 기업만 2,000 단위를 생산하게 되면 A, B, C, D 기업보다 3,000개 생산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원가가 올라가겠지. 이 산업 전체 최적 생산량은 되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똑같이 A, B, C, D 기업처럼 5,000 단위를 생산해봐. 그럼 5,000 단위 생산하면 어떻게 돼? 하나 1,000, 2,000, 여기 2,300이죠? 여기 2,400이죠? 여기 2,50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단위 원가가 A, B, C, D 참여했을 때는 요인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인데 얘네가 E라는 기업이 5,000 단위 생산해 버림으로써 전체 총 최적 생산량 22,000에서 3,000 단위가 오버가 되잖아요. 25,000 단위가 되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단위 원가 상승이 있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A, B, C, D 업체에서 E라는 기업이 들어오는 걸 꺼려 하겠지.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2,000개를 생산하던 5,000개를 생산하던 간에 E라는 기업은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괜히 설명했나?
이게 어려우면요, 이 그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기존 기업이 당연히 해당 산업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왔으니까 생산량이 많겠지. 신규 기업은 새롭게 생산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경험 효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근사한 설명 같지만 일단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 전 산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과 동시에 개별 기업의 생산량까지도 같이 보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그럴싸하게 생각하고 말로 설명하면 수치가 안 들어가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숫자가 들어갔다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쨌든 진입장벽이 높아진다. 생산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SK라는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까지 누적 생산량을 보면. 그럼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도 있고 단위원가도 감소하는 법을 알 텐데 SK는 자동차 생산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지. 이해되셨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된장찌개를 끓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된장찌개 정말 많이 끓여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된장찌개 끓여봐야 얼마나 끓여봤겠어요. 엄마 경력에 비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양 조절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어렵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냥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선점자의 이점이라는 거. 자, 선점자의 이점 보세요. 선점 기업이 신규 기업에 비해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로얄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경우 브랜드명이 제품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자. 브랜드 레커그니션. 그 다음에 브랜드 리콜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브랜드 마케팅도 하면 되게 재밌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마케팅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브랜드 레커그니션과 브랜드 리콜. 브랜드 리콜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회상. 떠올려온다. 다시 불러온다는 뜻에서 회상이고 레커그니션은 재인이라고 해요. 재인. 그래서 재인식. 브랜드 재인이라고 해요. 브랜드 재인. 레커그니션. 그래서 브랜드 리콜은 이런 거예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커피 그랬을 때 커피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세일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 그게 리콜이에요. 그리고 레커그니션은 뭐냐면 해당 브랜드의 특징을 알아보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 뭐야? 뉴발란스. 이거 뭐야? 나이키. 이해되셨어요? 이거 알아보는 거. 이거 뭐야 이거. 그림 못 그렸다. 다시 그려보자. 뉴욕 양키즈. 너무 못 그렸다. 해당 브랜드를 알아보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데 신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기존 기업보다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인지도를 얘기할 때 브랜드명이 제품명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브랜드 레커그니션과 브랜드 리콜을 결합해서 우리가 브랜드 어웨어니스라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해당 브랜드를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할게요. 브랜드 리콜은 구매 시점을 봤을 때 언제 이루어져요? 구매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운동화 사려고 하는데 운동화 어떤 브랜드 있지? 머릿속에 떠올려 보이는 거야. 자, 운동화가 어려면 라면으로 봅시다. 라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있지? 아, 신라면. 신라면 봉지는 빨갛고 거기에 매울 신자 써있고, 오뚜기 라면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인 것 같아. 그죠? 짜파게티도 있고 떠오르는 거. 그죠? 됐어요? 그래서 브랜드 리콜을 통해서 더 얘기해 주자. 막 생각나는 김에 막 하자. 막 한다는 게 그야말로 막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리콜에서 떠오르는 제품이나 서비스 꾸러미를 갖다가 우리가 컨시더레이션 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컨시더레이션 셋. 우리말로 직역하면 고려 셋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고려 대상 상표군이라고 해요. 고려 대상 상표군. 고려 대상 상표군 컨시더레이션 셋. 그러니까 브랜드 리콜을 통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 상표의 집합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로 신라면, 두 번째 뭐 짜파게티, 세 번째 너구리, 네 번째 진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매 전에, 그 다음에 이거는 구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타필드를 갔는데 신발 매장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브랜드긴 하지만 이렇게 화살표 막 이렇게 된 거 있어. 이렇게 이거 뭐야? 디센트, 데상트, 그죠? 내려간다는 뜻으로.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구매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 화살표 세 개가지 데상트라는 브랜드였지?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얘기할 때 리콜이 더 강한 거죠. 그죠? 의미가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현장에 가서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얘기고, 이거는 구매 전에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개 구매는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죠. 컨시더레이션 셋 안에서. 자, 마케팅도 하면 재밌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진도 나가볼게요. 어쨌든 신규 기업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나 충성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소유량. 신규 기업이 특정 기업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이 높은 경우, 신규 기업이 특정 산업에 진입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 여천 석유화학공업단지, 여천이 우리나라 저기 남도지방에 있잖아요. 그죠? 여천. 거기 가보면 석유화학공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플랜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원유 들어오면 이제 증류시켜가지고 뭐 가솔린도 뽑아내고 등유도 뽑아내고 경유도 뽑아내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찌꺼기를 이용해서 도로 포장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플랜트 시설이 필요한데 플랜트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설비가 복잡하니까. 그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투자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당연히 신규 진입 기업은 비용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통채널 보세요. 유통채널. 먼저 진입한 기업들이 강력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경우 소매상들은 신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진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어서 아직까지 이제 특히 이제 뭐 학교도 제대로 못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술자리 같은 경우도 못 갔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소주 그러면 뭐 떠오르세요? 브랜드 리콜 한번 해보세요. 참이슬 떠오르세요? 그죠? 참이슬. 이 참이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진로잖아요, 진로. 진로를 이제 한글로 쓰면 참이슬인데, 이 진로라는 회사는 이제 경기도나 서울권에 이제 그 소주를 공급했어요. 과거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이제 곡물 생산량이 이제
술을 담글 때 옛날에는 이제 쌀로 많이 담았는데 술을 담글 때 이제 쌀이 부족해가지고 그 지역 소주라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마다 그 양조업체들, 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밖에 없게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 경기도는 이제 진로고 강원도는 어떠나? 경월이라는 거. 그리고 뭐 충청도는 뭐, 그 다음에 경상도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회사를 정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90년대가 그때 이제 70년대인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없어져서 이제 뭐 참이슬이라는 술도 이제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다 납품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가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한라산이라는 소주를 많이 먹는데 이 한라산이 제주도 지역 소주예요. 그래서 참이슬 같은 경우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 제주도에 가면 별로 힘을 못 써. 과거에 이제 그 지역 소주, 이 말을 써야겠구나. 지역 소주가 한라산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라산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이슬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미 소매점에서 한라산만 갖다 놓고 유통망이 구축이 돼서. 그 얘기죠, 지금. 먼저 진입한 한라산이 강력한 유통망을 구축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진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물론 요새 그럼 뭐 아이고 저는 제주도 갔는데 참이슬 마셨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 있겠지만 있어요. 있는데 수도권처럼 그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참이슬의 비중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한라산이 제주도에서 높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지역 소주가 이제 폐지되면서 유통망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배타적인 유통망이 형성돼 있어서 제주도 지역에는 참이슬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처음처럼과 참이슬 중에서 참이슬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주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저 얼굴 보면 소주 한 10병 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술 얘기 그만하고 오늘 저녁 때는 삼겹살에 소주 먹을 거예요. 자, 봅시다. 진입과 관련된 정부 정책. 해당 산업에서 정부 규제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택시 같은 경우, 그죠? 얼마 전에 타다라는 택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다 같은 경우 이제 기존 택시 시장에 들어가는 거를 정부가 규제했다고 봐야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뭐 물론 이제 단순히 뭐 정부 규제 때문이냐로 정부 규제 때문에 타다가 안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았죠, 그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중복해서 못하게 하고. 생각해보세요. 지하철 같은 경우 왜 24시간 운행 안 할까요? 지하철 같은 경우 24시간 운행하면 택시나 버스 회사 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밤에 심야 버스 같은 경우도 필요한데. 그리고 24시간 지하철이 운행되면 택시 회사들 야간 택시 운행이 다 중지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특정 산업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뭐 금산분리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이 은행 쪽 사업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진입 못하게 하는 경우. 이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3부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경쟁자 위협 계속 들어갈게요.